자,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 이야기 한번 해보자. 부동산? 나 요즘 뉴스 좀 많이 보잖아. 뉴스 뭐 보는데? 내가 맨날 이제 니 아침에 넷플릭스 보잖아. 아니야. 아침에 내가 지하철에서 이렇게 아. 뉴스를 본단 말이야. 뉴스를 뭘 보면 보는데? 요즘 주택 시장이 보합과 하락이라고. 내가 딱 그거를 딱 봤단 말이야. 어디서 또 본 건 있어가지고. 어. 맞아요. 요즘 주택시장이 보합과 하락. 약간 꺾인 것 같아. 살짝 꺾였는데 그래프 한번 보지. 아빠가 1년간 부동산원에서 발표된 그래프 추이 여기 나오잖아. 딱 보면 파란색이 매매, 빨간색이 전세인데 이제 1년이니까 작년 한 10월부터 이 그래프인데 쭉 떨어지지. 작년에 금리 막 급등하니까 집값이 쭉 떨어지는데 매매 전세가 동시에 떨어졌는데 자세히 보면 빨간색이 더 길잖아. 이 빨간색이 전세야. 작년은 전세가 더 많이 떨어진 거지. 그러다가 올 1월 달에 이제 반등을 하잖아. 쭉 회복을 하지. 상반기에 매매 전세가 둘 다 쭉 올라가지. 회복을 해서 한 6월 정도에 이제 상승 전환. 마이너스 자 떼고 플러스로 상승 전환이 되는데 이게 상반기 분위기 같으면 지금쯤 이렇게 쭉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그래프 보면 어때? 올라오다가 살짝 꺾이겠지? 근데 파란색은 더 낮게, 빨간색이 조금 높잖아. 그러니까 전세는 매매보다는 조금 더 상승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이고 아파트 매매는 조금 상승 전환됐다가 지금 비실비실. 추석 지나고 오히려 더 약화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 그래서 통계만 볼 수는 없는데 현장에 가봐도 아빠가 현장에 가봐도 조금 이렇게 매수 문의도 줄고 매물도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통계만 볼 수는 없는데 현장 분위기도 체크를 해야 되고 또 하나 지표는 거래량을 좀 봐야 돼. 거래가 얼마나 되는지. 이게 거래는 안 되는데 가격이 이상 급등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 그래프 보이지? 거래량 그래프 보면 요것도 앞서서 본 우리 부동산 시장 흐름하고 비슷하잖아. 상반기에 쭉 올라갔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작년 12월이 835건. 서울에 25개 구 아파트가 180만 원은 없는데 835개밖에 거래가 안 됐다는 건 올스톱이지. 올스톱이었다가 거래량 늘어나지. 1,400개, 2,400개 해서 4월 달에 3,000건, 3,191건이었고 쭉 늘어나다가 좀 이상한 그래프 보이지? 쭉쭉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꺾였잖아. 꺾여서 살짝 W자. W자 보이다가 9월에는 3,372건. 그러니까 8월에 3,859건까지 갔었고 9월이 3,372건, 10월은 2,293건. 완전 꺾였네. 꺾였지. 거래량이 준다. 이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거래량이 준다는 얘기는 뭐야? 매수자들이 집을 사야 되는 분들이 잘 안 사고 있는 것 같아. 두 개지.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는 집주인들이 안 파는 경우가 있고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이 안 사는 경우가 있잖아.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경우냐? 안 사는 것 같다. 왜 안 사는 것 같냐면 매물을 보자고. 지금 매물 그래프 보면 어때? 늘어나고 있지. 점점 늘어나네. 매물이 늘어난다는 건 무슨 의미야? 매물.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 집을 사려고 하는 매수자들이 더 많으면 매물이 늘어나겠어? 빨리 없어지지.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10명이 매물을 내놨는데 15명이 집을 사려고 하면 10개가 모자라잖아. 매물이 늘어날 수가 없는데 집주인이 10개를 내놨는데 집을 사자는 사람은 5명밖에 없어. 그럼 매물이 점점 늘어나겠지. 그러니까 지금이 매물이 이렇게 그래프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집주인들은 매물을 내놓는데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은 노. 나 이 가격은 부담스러워. 라고 해서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 지금 공급이 수요보다 더 많은 거네. 그렇지. 따지고 보면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 공급은 아파트를 막 지어내는 이런 이 절대 공급도 있지만 집주인이 매물을 내놓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여기서 포인트는 집주인들이 가격을 급매우로 뚝 떨어뜨리면 매수자들도 살 마음이 있을 거 아니야. 아예 살 마음이 없는 건 아니야. 최근에 민주도 청약했나? 힐스테이트 2편화 세사 문정이라고. 난 못 넣었어. 그게 한 150대 1 나왔거든.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가격이 저렴하면 확실히 돈 벌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곳들은 사람들이 몰려. 작년 12월처럼 막 패닉이었잖아. 둔촌 주공도 미분양 나고. 그니까. 패닉 같으면 분양가가 저렴해도 안 들어가. 근데 지금은 분양가가 저렴한 데는 사람들이 몰린다는 얘기는 투자 심리는 아직 살아있는데 상반기에 올랐는 집값이 부담스럽다는 거지. 아, 왜 부담스러울까? 생각을 해보자고. 10억이라고 예를 들면 10억.
작년에 7억까지 떨어졌다. 올 상반기에 올라가지고 7억 떨어졌다가 7억 5천, 8억, 8억 5천, 9억까지 올랐어. 그러면 민지 입장에서는 최고점이 10억이었고 몇 달 전에 7억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9억까지 왔으면 집 살 때 뭐 내야 돼? 취득세 내잖아, 세금. 또 집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재산세, 또 종부세도 나오지. 팔 때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도 내야 되지. 또 대출을 받으면 대출 이자도 내야 되지. 이것저것 떼고 나면 9억에 사가지고 10억, 1억 올라도 별로 남는 게 없어요. 다 떼고 나면. 그치. 그러면 11억, 12억 가져야 되는데 제일 높았던 2021년 가격이 10억인데 지금 분위기에 11억, 12억 갈까? 안 가지 않아? 쉽지 못 가지 않지. 않아? 가려면 뭐가 있어야지. 뭐 금리가 좀 내리든지. 지금 금리도 여전히 고금리. 금리 안 내려. 오히려 대출금리 더 올라갔지. 경기도 안 좋잖아. 요즘 경기 안 좋다고 하잖아.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매수자들은 지금 가격은 아니야. 한 8억? 7억 5천까지 떨어지면 내가 살 생각이 있는데 9억은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안 들어오는 거야. 조금 부담스럽다. 집주인들 마음도 똑같지. 집주인들도 많이 안 올라갈 것 같아. 나는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금매로 팔고 싶진 않아. 그러니까 9억, 9억 1천, 9억 2천에 호가대로 매물을 내놓으니까 거래가 안 되고 매물이 늘어나고 있지. 그래서 지금이 이런 분위기인데 아빠 생각에는 내년 4월 총선이 있어서 정부도 규제를 풀어주기도 어렵고 뭐 금리를 내리기도 어렵고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지금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조금 더 약보합세가 내년 4월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 그 후에는 그때 가봐야 되는 거네. 그 후가 이제 관건인데 일각에서는 뭐 2차 하락이 온다, 추가 하락이 온다라고 하는데 아빠 생각에는 과거 사례를 보면 조금 더 가긴 가는데 약세가 좀 이어지다가 2차 하락이 한 번 오긴 올 것 같아. 오긴 오는데 아마 내년에 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우리가 2차 하락이 오는 걸 어떤 신호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그래프 보이죠? 과거로 돌아가 보자고. 2008년도? 8년? 2007년, 8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집값이 문재인 정부 때처럼 엄청 올랐어. 그러다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다.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서 집값이 뚝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또 반등을 했어. 작년 올해 분위기 같이 뚝 떨어졌다가 반등을 했다. 그러면 2009년도부터 어떻게 됐느냐. 2011년까지 살짝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해. 지금 또 좀 올랐다가 조금 꺾였다가 아마 아빠 생각에는 조금 조정이 되면 또 매수자들이 들어오면서 또 살짝 올라가겠지. 요런 게 한 2, 3년은 가지 않을까. 2, 3년? 과거를 보면 2, 3년 갔다가 한 번 더 떨어지긴 하는데 버티고 버티다가 못 버티는 집주인들이 던져야겠다. 안 되겠다. 집어 던지지. 그게 패닉 셀이라고 하지. 그냥 패닉이 나가는 거. 막 집어 던져. 우리도 옛날에 몇 번 집어 던졌지. 자, 집어 던지면 어떻게 돼? 분위기 안 좋으니까 패닉 셀이 발생하고 미분양이 늘어나잖아. 다시 미분양이 늘어나. 미분양 늘어나면 PF가 문제가 되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경제가 문제가 돼. 금융시장이 정부가 또 개입을 해. 그럼 뭘 풀어줘야 될까? 규제? 규제를 풀어주지. 그럼 남은 규제가 강남 3구, 용산구 남겨뒀잖아. 그걸 풀어. 그러면 강남구 규제 지역이 풀리겠지. 그래도 집값이 더 떨어지면 또 대출 규제 좀 풀어줘야겠지. DSR 같은 거. 그래도 집값이 더 떨어져. 그러면 2013년에 나왔는 야 지금 집을 사면 5년 동안 양도세를 깎아줄게. 안 받을게. 그 양도세 특례라고 하는데 조세특례법 99조 2항. 그게 2013년에 나왔는데 그런 게 나온다. 그러면 앞서서 우리가 바닥에 시그널이에요. 이게. 패닉셀이 발생하고 집주인들이 집어던지고 미분양이 급증하고 강남 규제 지역이 풀리고 대출 규제 DSR도 풀리고 마지막에 양도세 특례가 나오면 사실상 마지막 단계. 마지막 단계. 그러면 사람들은 무서워. 패닉셀이 생겼다는 얘기는 패닉이 왔으니까 막 공포가 지배되잖아.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공포가 아니라 끝났다. 끝났다. 왜? 이제 터널 마지막이야. 이 다음은 뭐가 있어? 이제 빛. 산에 그렇지, 빛이 보이지. 산이 올라가면 내리막이 가면 다음에 오르막이 있잖아. 이제 올라갈 길이 남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서 이 희망의 빛을 보지 못하는 거지. 눈이 멀어버리는 거야. 공포에. 근데 이때 현명해야 되네. 이때 현명해야 되지. 그렇지. 현명해야지. 그러면 과거를 보면 2013년에 양도세 특례가 나왔는데 서울 사람들은 2015년, 16년부터 본격적인 투자를 하고 지방에 있는 분들이 2013년, 14년, 15년에 원정 투자가 많이 들어왔지.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은 터널 속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안 보여가지고 이 안 보이는 빛을 보는데 3년이 걸렸는데 그 사이에 지방 분들은 많은 투자를 했지.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 이런 기회가 오면 놓치면 안 되겠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열심히 준비하면 반드시 좋은 기회는 옵니다. 그러면 그래도 무서워. 그러니까 기준을 정해야지. 그래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자면 아빠는 3가지 기준. 어떤 건데? 이렇게 패닉 셀이 발생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온다면 가격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첫 번째 아빠가 생각할 때는 2020년, 2021년에 좀 버블이 좀 생겼잖아. 그러니까 2019년 하반기 정도 가격 정도로 집값이 혹시라도 떨어진다면 1번 체크를 딱 해두고 두 번째는 작년 2022년 11월, 12월 올해 2023년 1월, 2월 1차 하락이잖아. 1차 하락 가격 정도 떨어졌는 거 두 번째 기준. 세 번째는 최고점 대비 30% 정도 떨어진 30% 가격. 정도? 그러니까 70% 가격이 되는 거지. 요 3가지 가격을 가지고 조합을 하면 범위가 딱 나와. 그 정도 가격 수준으로 집값이 혹시라도 떨어지면 들어가자. 더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그건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100%는 할 수 없고 혹시라도 아마 2024년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 좀 기다렸다가 혹시라도 이런 게 생기면 그때는 들어가자. 물론 필요한 분들 있잖아. 뭐 교육이나 부모님 봉양이나 결혼하는데 뭐 부모님이 돈을 좀 도와줘가지고 야, 집 사라고 하면 사야지. 이렇게 필요한 분들은 사실 이런 거 너무 따지지 말고 필요하니까 샀다가 잘 살고 있는데 뭐 떨어지면 어떻고 오르면 어때? 나중에 그치. 올라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민지처럼 꼭 필요하지 않는 분들 또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자금 모으면서 기다렸다가 혹시라도 좋은 기회가 오면 이렇게 기준을 정해야지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하다가 또 이게 집값도 올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당황하지도 말고 사실은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 많이 올랐으니까 좀 조정되는 게 정상이니까 집값 왜 조정이 되지? 라고 하지 말고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면 7년 동안 올랐는데 뭐 잠깐 조정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냥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니까 당황해하지도 말고 차분히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다음에 좋은 기회를 오면 잡으면 된다. 넋 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공포에 지배받으면 안 돼. 우리가 과거 사례도 있기 때문에 공포에 지배를 받지 말고 우리는 냉철하게 시장을 분석하고 기회를 잡자. 그게 오늘 아빠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자,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